2023년 봄, 35년간 몸담았던 정든 교단을 떠나는 마지막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송별회에서 후배 교사들과 아이들이 전해준 꽃다발과 편지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래, 나름 괜찮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장으로서 마지막을 참 멋지게 장식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교육자로 명예롭게 살았던 제가 퇴직금이라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모두 잃고 이제는 월세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어가실 겁니다. 저와 같은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 혹은 평생 모은 자산이 저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조금씩 나눠 받을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연금이 더 안전하다며 권했습니다. 저도 그게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일시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두 가지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 아들 준영이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인턴까지 했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후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준비하겠다고는 했지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점점 의욕을 잃고 침대 속에 파묻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인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 자신도 퇴직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일궈내보고 싶다는 작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겨우 생활만 가능할 것 같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마치 젊은 사업가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엔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돈이 더 마음 편하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나도 알아. 그게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준영이를 봐.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벌써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잖아. 저렇게 더 있다가 취업도 못하고 그냥 나이 들면 아이 앞날 망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당장 손 벌려줄 사람도 없고 그 애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이럴 때 부모인 우리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금이 안정적인 건 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한 번쯤 우리 가족이 다시 힘낼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해. 준영이 인생도 걸고
내 인생도 같이 걸어보려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준영이한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 가족과 함께라면 해볼 만하다고 믿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그날의 삼겹살 냄새는 유난히 따뜻하고 이루지 못할 것 같던 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희망적인 냄새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영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진짜 잘 나가는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인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 좋대요. 체인 본사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해주고 수익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버지가 투자를 해주시면 운영은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준영이는 노트북을 가져오더니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프랜차이즈 고기 뷔페 매장 사진과 영상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점심 저녁 모두 만석이고 SNS에서도 난리예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딱 이거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부담 없는 식사. 특히 요즘 젊은 가족 단위 손님들한테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준영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상가 권리금이랑 다 합치면 4억 원 정도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어요. 그 비용 안에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심지어 운영 교육 비용까지 본사에서 한 번에 다 해준대요. 저랑 아버지랑 같이 운영하면 인건비도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저도 여기 친구들하고 자주 가는데 가격도 부담 없고 맛도 진짜 좋아서 모임 있을 때 항상 여기서 해요. 초반에 권리금이 좀 나가더라도 위치 좋은데 잡으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준영이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간절하게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 자신감을 잃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이 안 돼서 정말 낙심도 많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저한테 꼭 기회를 주세요. 돈은 아버지가 해주시고 가게는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질게요. 정말 꼭 잘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설명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저보다 한참 어린 젊은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아주 자신감에 넘쳐 흘렀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전국에 16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폐점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본사에서 매장 물류, 광고, 교육, 심지어 오픈 행사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지원해 드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고깃집은 망할 수가 없어요. 고기 냄새가 바로 돈 냄새거든요. 그 순간 묘하게도 그 고기 냄새가 돈 냄새라는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마치 황금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엑셀 파일을 펼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본사 로열티, 각종 세금 등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였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식당은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해본 적도 없잖아.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거잖아. 준영이가 본사에서 교육도 다 받으면 금방 노하우도 익힐 수 있을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체념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준영이 인생이 바뀔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 말은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말이기도 해. 며칠 뒤 우리는 마침내 점포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시장 조사를 거쳐 추천해 준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과 학원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신도시 외곽의 1층 점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영이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너한테 건다. 내 인생 마지막 투자니까. 제 말에 준영이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잘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희망 때문이었는지 그날 밤은 참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빛이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024년 봄, 저와 아들 준영이가 함께 준비한 고깃집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초기 투자금 4억 원을 위해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매장 간판에 프랜차이즈 로고가 휘황찬란하게 반짝였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맛있는 고기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SNS로 퍼진 홍보와 오픈 기념 무한 리필 반값 행사가 제대로 통했던 거죠. 한 테이블이 빠지면 곧바로 다음 팀이 밀려 들어왔고 계산대 앞에는 결제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은 무려 1,200만 원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영수증 더미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상황은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꽉 찼고 평일 저녁에도 절반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동네 온라인 카페에는 이 동네 고기 뷔페는 여기로 정착이다라는 폭발적인 리뷰까지 올라왔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겼고 순이익은 매달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생한 보람은 있네요. 아내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고 저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준영이도 이 일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겠지. 나도 괜찮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는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반에 뜨거웠던 손님들의 반응은 점점 식어갔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길도 끊겼습니다. 온라인 리뷰에는 고기 냄새가 옷에 배어서 싫다. 날 추운데 굳이 밖에서 고기 먹을 이유가 없다는 불평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월로 접어들자 손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시간에는 텅 빈 홀에서 저 혼자 정리를 하며 오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쓸쓸한 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말조차 예전 같지 않았고 예약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원 관리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했던 주방 보조는 월급이 너무 적다며 일을 그만뒀고 홀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요즘 손님 줄어서 팁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 아이들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준영이는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니 본인이 주방부터 서빙, 발주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야 했고 그 애의 표정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초췌해졌습니다. 제가 뭘 도우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홀 정리나 해주세요.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말은 순하게 해도 그 속에 담긴 피로와 짜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본사에서 지원하던 광고와 판촉이 끊겼고 모든 재료를 비싼 정가로 사와야 하니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원가율이 치솟았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미리 사다 놓은 재료들이 창고에 쌓여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12월 말 준영이가 말없이 손익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가게 월세, 관리비 등을 모두 빼고 나니 순이익은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420만 원이었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이번 달엔 적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직원도 더 줄여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손님 늘겠지. 하지만 그건 그저 저의 희망 섞인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절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게가 뿌리부터 망가져 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오지 않아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원리금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가게는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새벽까지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차갑고 조용하게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겨울은 길고 매서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눈이 쌓이면 가게 앞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순손실은 650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재료는 창고에 쌓여 남아돌았습니다. 준영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거의 다 나갔고 주방부터 발주, 서빙까지 전부 그 애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에서 고깃덩이를 썰던 준영이가 그만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말없이 주방 수건으로 감고 다시 칼을 들더군요. 제가 다가가 쉬어라, 준영아. 하루 문 닫자. 라고 말했지만 준영이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어떻게 쉬어요? 그래도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떨어지면 안 돼요.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주말에만 가게 일을 도와주던 아내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씩 가게에 나왔고 집안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셋이 모여 마주 앉았습니다. 적막한 침묵 속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 눈을 피한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다간 저 진짜 병 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준영이는 다시 한번 힘겹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폐업이요, 가게 접고 제가 다른 일 알아볼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업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이건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퇴직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 가족의 미래까지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내려놓을 때 된 것 같아요. 당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너무 무리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대출도 안 갚았는데 접으면 뭐가 남아? 아내는 허탈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폐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가게 장비를 철거하는데도 위약금이 들었습니다. 본사 계약은 2년이나 남아 있어서 위약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남은 재료들은 고깃값보다 훨씬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가게 보증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도 아파트 담보 대출 1억 6천만 원은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때문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매달 엄청난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 4월 우리는 2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아파트를 정리하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내리던 날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짐을 들고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전등 아래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여행 사진, 교장으로 승진하던 날 찍은 축하 케이크 사진,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걸까? 그 후로 준영이는 가게 폐업을 계기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도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는 점점 멀어졌고 서로를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서로를 마주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가 있으려고 해요. 저는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들 시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던 아내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족이 하나둘 떠나고 제게 남은 건 반지하 방 한 칸과 매달 월급처럼 밀려오는 이자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엔 가족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제 삶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창문 반쯤 가려진 반지하 방에는 아침이면 햇살이 잠깐 스며들다가 곧 사라졌고 빗물 자국이 벽지를 타고 내려앉은 자리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삶의 바닥이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대신 환경미화원 차량 소리에 눈을 뜹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위층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직할 때 저는 공무원 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 투자에 모두 쏟아부었죠. 그 결과 지금은 연금 한 푼 없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구청에 찾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바로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낡은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마트 뒷골목, 식당 뒷문, 아파트 분리수거장, 하루 종일 발이 붓도록 돌아다닙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에는 등줄기를 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낡은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어깨는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르막길을 만날 때면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동정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면 저는 애써 고개를 숙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학부모나 제자를 만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교장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겨우 2,000원, 3,000원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몇천 원이 제게는 밥값이자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폐지 수레를 끌고 가다 우연히 동네 편의점 앞에서 아들 준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준영이는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준영이가 멈칫하더군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준영이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산책하다 오는 길이다. 그날 밤 준영이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차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서울 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자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에는 늘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거리감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반지하 방과 폐지 수레, 그리고 고물상. 이 모든 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세상 아래에서 힘겹게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과거의 기억 속 그림자만 떠올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노인 투자 피해 사례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웃고 있는 분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장 시절에는 하루에 몇백 명을 상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가족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도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제 가족까지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제 말을 듣던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건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노후를 누구의 책임도 아닌 온전히 제 삶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역의 노인회관에서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를 자원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피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금보다 투자 수익이 낮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익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도와줘야 한다고요? 다 큰 어른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두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을 너무 감싸고 끌어안으려 하면 결국 부모도 무너지고 자식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되더군요. 노후에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거나 기대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인다. 이제 저는 다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뼈아픈 후회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작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작은 불빛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